뒷줄기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전광판은 온통 빨간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결항, 결항, 또 결항. 줄지어 뜨던 그 빨간 글자들이 마치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인솔하던 36명의 프랑스 학생들은 캐리어 위에 지친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설렘에 들떠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9시를 넘기고 있었고 우리가 타야 할 파리행 비행기는 영영 뜨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23년 경력의 교사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17년간 인솔하며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죠. 학부모들은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며 안심했고 저 또한 그 신뢰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낯선 나라 한복판에서 갈 곳 없는 38명을 책임진 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졌습니다. 활주로는 물안개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안내방송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안에는 출발이 어렵습니다. 항공사 직원의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호텔은 만실이었고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어린 학생들은 불안에 떨며 하나둘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어깨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단 몇 시간 뒤 이 아이들은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평소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던 한 아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 앞에서 차마 숟가락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이 길 잃은 외국 아이들을 걷어준 걸까요? 저는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음식만큼은 우리가 세계 기준이라 믿었죠. 아시아의 단체급식 같은 건 위생도 정성도 기대할 게 없다고 부끄럽게도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먹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겠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기 닷새 전 우리가 한국에 막 도착했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제 이름은 카트린 르페브르입니다. 파리에 있는 명문 사립고 리세 생루이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는 부장교사죠. 올해로 교단에 선 지 23년째입니다. 그중 17년을 수학여행 인솔교사로 보냈습니다. 영국 런던의 박물관, 이탈리아 로마의 유적, 미국 뉴욕의 거리까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걸 가장 안심해했습니다. 제가 안전과 식단 관리에 얼마나 깐깐한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출발 전이면 저는 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식품 알레르기 목록을 직접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견과류를 못 먹는지, 누가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지 그 수십 명의 정보가 제 머릿속에 빼곡히 들어있었죠.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것이 제 23년 경력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번 한국행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몇 달을 졸랐거든요. 한국 드라마가 어떻고 한국 가수가 어떻고 한국 거리가 얼마나 멋진지. 저는 그저 한국을 스마트폰과 노래의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솔직히 관심도 없었죠.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요청이 워낙 거세니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단연 음식이었습니다. 비행기로 11시간이나 떨어진 낯선 땅에서 입맛 까다로운 10대 36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식탁은 그냥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한 우리 프랑스가 세계의 기준이라고 말이죠. 반대로 아시아의 음식, 특히 단체로 만들어 내놓는 급식 같은 건 위생도 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그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출발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학생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이가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자그마치 48%였습니다. 미식의 나라라고 자부하던 우리 프랑스조차 청년들의 한 끼가 이토록 위태로운데 하물며 머나먼 아시아의 학생 식당이야 오죽하겠나. 저는 그렇게 단정 지으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첫날 저는 학생들 앞에 모두를 세워놓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건 입에 대지 마세요. 식사는 반드시 제가 확인한 식당에서만 합니다. 아이들은 입을 삐죽였습니다. 특히 평소 호기심 많은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죠. 길거리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신료 냄새,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빨갛고 노란 색색의 음식들. 10대 아이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게 신기한 모험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책임자는 저였고 36명의 아이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제 의무였으니까요. 저는 호텔 식당과 미리 예약해둔 몇몇 깔끔한 레스토랑 외에는 어디서도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제 곁에는 마르탱이라는 젊은 부인 설교사가 있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마르탱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는 친구였습니다. 한국어도 몇 마디 할 줄 알았고 한국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썼죠. 대학 시절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저와는 여러모로 정반대인 친구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의심하고 통제하려 했고 마르탱은 모든 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첫날 저녁 호텔 근처를 지나며 거리에 들어선 작은 음식점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더니 마르탱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한국 음식 정말 대단해요. 한 끼에 반찬이 대여섯 가지씩 나오는데 그게 전부 공짜거든요.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르탱, 자네는 너무 순진해. 반찬을 많이 준다고 좋은 음식은 아니야. 양으로 승부하는 건 오히려 질이 떨어진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우리 프랑스 요리를 봐. 접시 하나에 담긴 정성이 얼마나 깊은지. 마르탱은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웃음 속에는 어쩌면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걸 그 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거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 켜진 가게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지만 저는 곧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런 정서적인 것에 흔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말입니다. 여행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첫날은 경복궁이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흐린 날씨였지만 아이들은 한복을 빌려 입고 기와지붕 아래에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600년 전에 지어진 궁궐이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누르며 그저 가이드북에 적힌 설명을 아이들에게 읽어줄 뿐이었습니다. 마르탱은 곁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이 못 하나 박지 않고 나무를 끼워 맞춰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만 저는 속으로 건물이야 어디든 다 비슷하지 하고 시큰둥하게 넘겼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보아도 마음을 열지 않은 단단히 굳어버린 어른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남산 서울타워에 올랐습니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전망에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죠.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줄기. 파리와는 또 다른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뛰어놀았습니다. 전변을 따라 수많은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밤 숙소로 돌아와 그날 본 것들을 종알종알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그 화제의 절반은 늘 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에 나온 그 빨간 국 진짜 맛있었어요. 그 동그란 떡 같은 거 한 번만 더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때마다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아이들 입맛이야 단순하니까 자극적이고 새로운 게 그저 신기할 뿐이라고 생각했죠. 한 번은 마르탱이 저에게 점심으로 한국식 비빔밥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갖은 나물과 고기, 계란을 밥 위에 올려 비벼 먹는 음식이라고 했죠. 알록달록한 색깔이 제법 정갈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하고 호텔에서 가져온 빵과 치즈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배탈이라도 나면 인솔에 차질이 생길 테니까요. 그게 제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저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넷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배탈이 났습니다. 클로에라는 16살 여학생이었죠. 클로에는 원래 몸이 약하고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평소에도 끼니를 자주 거르는 게 늘 마음에 걸리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낯선 환경, 빡빡한 일정에 아이의 작은 몸이 버티지 못한 거죠. 저는 클로에의 이마를 짚어보고 따뜻한 물을 챙겨주며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잠든 아이의 헬쑥한 얼굴을 바라보는데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부모에게 데려다 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하게 지켜내야 한다. 그게 저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그 다짐을 되새기며 저는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가려 먹였는데도 왜 아이는 자꾸 끼니를 거르는 걸까?
어쩌면 제가 정한 규칙들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답답한 굴레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일기예보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날 아침부터 큰 비가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장마철이라 국지성 폭우가 잦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화면에는 강한 비를 뜻하는 짙은 파란색과 보라색이 한반도 중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비가 좀 오겠지? 하지만 비행기야 늘 뜨는 거니까. 23년 동안 비 때문에 발이 묶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비가 우리의 일정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귀국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호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문을 두드리는 줄 알았는데 창밖을 보니 비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빗물로 강을 이루고 있었고 가로수가 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온통 폭우 소식뿐이었습니다. 한국 중부지방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도로가 잠기고 지하차도가 통제되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제 가볍게 넘겼던 일기예보가 떠올랐습니다. 짙은 보라색으로 한반도를 덮고 있던 그 화면이 결코 엄살이 아니었던 겁니다. 항공사 애플리케이션에는 아직 아무런 경고도 떠있지 않았습니다. 출발 예정 시각은 오후 3시.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와도 오후엔 그칠 거야. 아이들을 깨워 짐을 챙기고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부터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곧이어 2시간, 다시 3시간. 지연 시각은 시시각각 뒤로 밀렸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한 번씩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휴대전화를 쥔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르텐과 저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둘 다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소 1시간이면 닿을 거리를 그날은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했거든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처음엔 신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구경하며 까르르 웃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줄기가 어찌나 거센지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슬슬 지치기 시작했고 몇몇은 멀미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통로를 오가며 아이들을 다독였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서도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전광판 앞에 모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지연을 뜻하는 글씨가 빼곡했고 그 사이사이 빨간 결항 글씨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카운터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항의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은 평소 하루에도 1,000편이 넘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대한 곳입니다. 그런 공항이 폭우로 마비되자 발이 묶인 승객 수만 명이 한꺼번에 터미널로 쏟아진 겁니다. 캐리어를 끌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우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들,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는 노인들. 그야말로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는 우리 항공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광판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지연이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 출발 예정이던 우리 비행기 옆에 끝내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결항. 그 두 글자를 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탑승권 뭉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38명, 그러니까 학생 36명과 저, 그리고 마르탱. 우리 모두가 한순간에 갈 곳을 잃은 겁니다. 저는 곧장 항공사 카운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카운터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승객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 겨우 직원과 마주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는 대체팬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빨라야 내일 오후입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내일 오후라니? 그렇다면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낸단 말입니까? 어린 학생 36명을 데리고 이 낯선 나라 한복판에서. 저는 카운터를 붙잡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비행기가 안 뜬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의 경우 항공사가 숙박을 무조건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게다가 공항 인근 호텔은 우리처럼 발이 묶인 승객들로 이미 만실이었습니다. 직원이 몇 군데 전화를 돌려봤지만 38명이 한꺼번에 묵을 방을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설령 방을 구한다 해도 학교 예산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막막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학부모들의 얼굴이, 학교 교장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 7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공항 의자에 또 바닥에 지친 몸을 기댄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긴 하루에 다들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배도 고팠을 겁니다. 공항 식당들은 사람이 너무 몰려 자리가 없었고 매점의 빵과 음료는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어린 학생들 몇몇은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린 건 역시 클로에였습니다. 며칠 전 배탈이 난 뒤로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안 그래도 핏기 없던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클로에 곁에 앉아 어깨를 감싸주었지만 정작 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3년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럼 당연하지. 조금만 참자.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저조차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었습니다. 마르탱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국관광공사나 영사관 쪽에 연락을 좀 해볼게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누가 우리 같은 외국인 단체에 관심이나 가져줄까 싶었거든요. 낯선 나라, 낯선 말, 한밤중. 우리는 그저 수많은 발묶인 외국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국말도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마르탱이 더듬더듬 몇 마디 할 수 있을 뿐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언어의 벽이 이렇게까지 높고 막막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항의 거대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 너머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아이들의 칭얼거림, 항의하는 승객들의 고함, 끊임없이 울리는 안내방송. 그 모든 소리가 한데 뒤엉켜 제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왜 이 여행에 동의했을까? 이 아이들을 이런 곳에 데려와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국 음식이 어떻고 위생이 어떻고 따지던 제 까다로움이 갑자기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미식이 아니라 그저 아이들이 등을 두일 수 있는 따뜻한 방 한 칸,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그 단순한 것조차 마련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항 안내데스크 직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르탱이 사정을 설명하는 걸 듣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곤란해하는 우리의 사정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라며 어딘가로 한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는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환한 얼굴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대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방학이라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네요. 식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외국인 단체를 대학교가 받아준다고?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던 저에게 그 제안은 어둠 속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진위를 의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든 붙잡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요. 밤 9시가 조금 넘을 시각 우리는 대학교에서 보내준 버스 2대에 나눠 탔습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차로 40분쯤 걸렸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버스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빗방울들이 끝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물에 잠긴 논밭이 거뭇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점점 한적한 외곽으로 들어서자 저는 다시 한번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은 곳일까? 혹시 우리를 어디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건 아닐까? 솔직히 그런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지친 아이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어둠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낯선 곳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르탱이 옆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곤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교환학생 때 직접 겪어봤거든요. 저는 그 말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정이라니. 그게 정말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까지 통하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교문을 지나 캠퍼스로 들어섰습니다. 뒷속에서도 넓은 운동장과 단정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마을관, 그러니까 기숙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우산을 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서며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마을관 운영팀에서 일하는 김선영 씨였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다정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뒷속에서 우산을 든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비에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함께 나온 다른 직원들도 모두 늦은 시간임에도 환한 얼굴로 아이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김선영 씨는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영어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비도 많이 오는데 정말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잔뜩 긴장해 있던 제 어깨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우리를 진심으로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김선영 씨는 우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학이라 비어있던 기숙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2인실, 4인실로 나뉜 방마다 침대와 책상, 깨끗한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직원들이 방마다 새 이부 자리를 깔아두었더군요.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외국인 단체를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보는 푹신한 침대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고 깨끗한 수건까지 새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혹시 추울까봐 여분의 담요를 하나를 안고 와 방마다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그 세심한 배려에 자꾸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단 몇 시간 만에 준비된 것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방 배정을 마치고 한숨 돌리려는데 김선영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들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항에서 제대로 먹은 아이가 거의 없다고요. 그 말을 듣자 김선영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계를 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긴 했지만 식당을 다시 열게요. 아이들 공기순 없잖아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다 된 시각이었거든요.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이 지나면 식당은 칼같이 문을 닫고 늦게 온 사람은 굶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손님도 아닌 갑자기 들이닥친 외국인 단체를 위해 닫았던 식당을 다시 연다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희 때문에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끝을 흐리자 김선영 씨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폐라뇨.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인데 굶고 자면 되나요? 금방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는 서둘러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 학생도 아니고 앞으로 다시 볼 일도 없는 그저 스쳐가는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면 받지 득될 게 하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김선영 씨는 마치 자기 일처럼, 아니 자기 식구를 챙기듯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김선영 씨가 다시 와서 우리를 학생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에 칼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보글보글 무언가 끄는 소리, 그리고 고소하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방학 중의 식당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알고 보니 김선영 씨는 퇴근하려던 조리사분들께 다시 연락을 했고 그분들이 흔쾌히 돌아와 주신 거였습니다. 늦은 밤 자기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때의 저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조리사 한 분은 이미 집에 도착해 저녁을 드시던 중에 연락을 받고 다시 학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라며 두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셨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급하게 차린 음식이라면 빵 몇 조각이나 간단한 국 한 그릇 정도겠거니 생각했죠. 게다가 머릿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단체 급식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생은 괜찮을까? 아이들이 먹을만 할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 음식조차 못 먹게 하던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그 의심은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식탁, 가지런히 놓인 수저, 흠 하나 없이 깨끗한 식판들. 어디 하나 흐트러진 구석이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허름한 단체 급식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줄을 서는 아이들 뒤에 서서 조심스레 식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식대 앞에 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국이 한가득, 윤기 흐르는 흰쌀밥이 수북이, 그리고 그 옆으로 대여섯 가지나 되는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나물들,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고기 반찬까지. 한밤중에 급하게 차린 식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한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밥과 국은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껏 먹고 모자라면 다시 받아오면 된다는 거였죠. 프랑스의 이류로 학식이 정해진 양의 한 접시가 전부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끼에 5, 6가지 반찬에 무한정 리필되는 밥과 국이라니. 이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집에서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 같았습니다. 이게 학생 식당 한 끼라고요? 저는 옆에 있던 마르탱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르탱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한국 학생 식당의 평범한 한 끼예요. 특별히 더 차린 것도 있겠지만 원래 반찬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함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학교 급식이라면 보통 빵 한 조각, 메인 요리 하나, 간단한 후식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줄을 서서 받아들고 나면 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평범한 학생 식당의 한 끼가 이토록 다채롭고 따뜻하다니. 음식 하나하나에서 만든 사람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한 상을 차리기 위해 누군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갔을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문득 출발 전 읽었던 그 기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프랑스 대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다던 그 이야기. 최근 프랑스 정부가 모든 대학생에게 단돈 1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00원 정도의 3가지 코스로 된 학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떠올랐습니다. 전체, 주요리, 후식으로 구성된 그 식사는 분명 싼 가격이 큰 장점이었죠. 하지만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이 한 상은 가격을 떠나 그 정성과 따뜻함의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1유로 학식은 분명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가난한 학생도 굶지 않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빵, 양 적은 메인 한 접시. 효율과 가격은 있었지만 사람을 향한 온기는 부족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의 이 한 끼에는 가격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먹이고 싶다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김선영 씨는 식당 한쪽에 서서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걸 보고는 얼른 주방에 부탁해 맵지 않은 다른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채식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걸 알고는 고기 없이 채소로만 차린 식판을 따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세심함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이라 더 그랬겠죠. 저는 조심스레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 하루의 피로가 그 한 숟가락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국이 무엇인지 마르탱에게 물었습니다. 콩나물과 물을 넣고 끓인 맑은 국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흔한 채소 몇 가지로 우려낸 소박한 국이었죠. 그런데도 그 한 그릇에서 느껴지는 깊은 맛과 따뜻함은 제가 파리의 고급 식당에서 먹었던 그 어떤 수프보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음식이란 게 결국 재료의 값이 아니라 만드는 이의 마음에 달린 것임을 저는 그 순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은 알알이 살아있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계란말이는 폭신했고 나물 반찬에서는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음식들을 음미했습니다. 며칠간 빵과 치즈만 고집하던 제가 그날 밤만큼은 한국의 평범한 학생 식당 밥 한 끼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항공편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대체편은 오후 늦게나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날 하루를 더 기숙사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발이 묶였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따뜻한 곳에서 자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어젯밤 푹 자고 일어난 아이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공항 바닥에서 훌쩍이던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창밖으로는 비에 씻긴 캠퍼스가 한결 깨끗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의 감동이 혹시 너무 지치고 배고픈 나머지 과장된 게 아닐까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상태에서는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어젯밤의 그 따뜻함도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낸 착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단단히 굳어있던 제 의심의 습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침 식판을 받아든 순간 그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반찬들이 어제와 똑같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그 따뜻함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학생 식당에서는 이게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마르탱이 그러더군요. 한국의 학교 급식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가 많고 영양사가 매일 식단을 짜서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긴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도록 나라 전체가 신경을 쓴다는 거였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을 잘 먹여 키운다는 철학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한국 음식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교사 생활 동안 길러진 관찰 습관이 발동한 거죠. 그동안은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만 보던 것들이 마음을 여니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안경에 끼었던 뿌연김이 거치고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펜과 수첩을 꺼내 23년 동안 수많은 답사 현장에서 그랬듯 보고 느낀 것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어내려간 것은 유적의 연대나 건축 양식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행동, 그 작은 배려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을 적는 손길이 어느 때보다 즐거웠습니다. 우선 양에 놀랐습니다. 밥과 국은 정말로 무한정 미필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밥을 다 먹고 더 받으러 가자 배식해 주시는 분이 많이 먹어 라며 한 주걱 더 수북이 퍼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랄까봐 국도 한 국자 더 떠주셨죠. 더 달라는 게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지 못해 안달인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인류로 학식은 전체, 주요리, 후식이 각각 딱 한 접시씩 정해진 양이 전부였습니다. 모자라도 더 달라고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배부를 때까지 먹어라가 기본이었습니다. 더 달라고 하는 게 미안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 먹는다고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건 먹는 사람이 부족함 없이 든든하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배불리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무한리필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으로 놀란 건 반찬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저는 식판에 담긴 반찬을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볶음, 그리고 국과 밥. 적어도 대여섯 가지가 몇 끼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학식의 메인 요리 한 접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풍성함이었습니다. 마르탱이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겨요. 집에서 먹는 밥상도 보통 반찬이 4-5가지는 기본이거든요. 그게 한국 식문화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프랑스의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메인 요리에 집중하는 문화입니다. 접시 하나에 담긴 요리의 완성도를 중시하죠. 그것도 분명 훌륭한 문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밥상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을 두루 차려 먹는 사람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도록 배려하는 문화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다 그 바탕에 깔린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결이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양도, 다양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그날 점심때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 중 한 명인 리카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식사 시간에 한참 늦었습니다. 전날의 피로가 채 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먹고 나간 뒤에야 부스스한 얼굴로 식당에 들어왔죠. 프랑스 학교였다면 시간이 지났으니 다음에 와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선영 씨는 달랐습니다. 리카의 칼을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늦잠꾸러기 왔네 라며 웃더니 식어버린 음식 대신 따뜻하게 새로 데운 국과 밥을 다시 차려주었습니다. 단 한 명을 위해서요.
위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늦으면 굶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김선영 씨는 오히려 미안해할까봐 괜찮아, 천천히 먹어 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갓 데운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위카는 그 따뜻한 밥을 한술 떠먹더니 눈이 동그래져서는 눈 깜짝할 새에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색이 23년 경력의 부장교사가 학생 식당에서 음식 데우는 장면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효율과 규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 정해진 규칙. 그걸 지키는 게 옳은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늦게 온 아이 하나를 위해 기꺼이 음식을 다시 데우는 그 수고로움. 그것이야말로 제가 미식의 나라에서조차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아이들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시간을 어기면 안 된다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물론 규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사람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곤란에 처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본능처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규칙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김선영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사이 우리는 짧은 영어와 마르탱의 통역을 섞어가며 제법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줄곧 맴돌던 질문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손님일 뿐인데요. 그러자 김선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을 손님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굶고 있으면 당연히 먹여야 하는 거잖아요. 외국 아이라고 다를 게 있나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때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김선영 씨의 표정에는 어떤 생색도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를 먹이는 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듯한 담담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 앞에서 오히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라면 이렇게까지 했다면 분명 대단한 선행으로 칭찬받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일과일 뿐이었던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우리 학생.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사람과 사람을 가르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처지도 상관없이 그저 곤란에 처한 사람을 식구처럼 먹인다는 것. 한국에는 예로부터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고 마르탱이 알려주었습니다. 같은 솥에서 지은 밥을 나눠 먹는 사이, 그게 바로 식구이고 가족이라는 뜻이라고요. 김선영 씨는 우리에게 그 한솥밥을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낯선 외국 아이들을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깊은 의미를 알고 나니 어젯밤부터 받은 그 모든 환대가 새삼 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화려한 건물이나 비싼 음식으로 가늠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곤경에 처한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거기에 그 나라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다는 걸 말입니다. 화려한 공항도, 높은 빌딩도, 빠른 인터넷도 분명 대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돈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공경에 빠진 낯선 이를 내 식구처럼 품는 마음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오랜 세월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온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무언가를 빗속에 발이 묶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직접 받아본 겁니다. 저는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나라를 그저 스마트폰과 노래의 나라쯤으로 깔봤습니다. 아시아 음식은 위생도, 정성도 기대할 게 없다고 단정지었죠. 길거리 음식조차 못 먹게 막으며 제 좁은 잣대로 아이들의 경험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 우리를 걷어준 건 바로 그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하던 미식의 나라 프랑스가 아니라 만약 입장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 한국 학생들이 폭우로 파리공항에 발이 묶였다면 우리는 과연 한밤중에 식당을 다시 열고 늦은 아이를 위해 음식을 데우고 그들을 우리 학생이라 불렀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63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인 제가 이 낯선 나라의 식당에서 인생의 가장 큰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죠. 지식과 규칙은 가르칠 수 있어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큼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거창한 구호가 아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장면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한쪽에는 값은 싸지만 차갑고 양적은 프랑스의 인류로 학식이, 다른 한쪽에는 무한리필밥과 대여섯 가지 반찬, 그리고 늦은 아이까지 따뜻하게 챙기는 한국의 학생 식당이 있었습니다. 가격으로만 따지면 분명 프랑스가 더 쌌습니다. 1,700원짜리 한 끼리나니 숫자만 보면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는 복지였죠. 하지만 사람을 먹인다는 그 본질에서는 한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따뜻했습니다. 프랑스의 학식이 한 끼를 싸게 해결하는 시스템이라면 한국의 한 끼는 한 사람을 정성껏 보살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값이 싸고 비싸고는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요. 음식의 가격을 비교하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정작 중요한 건 그 음식에 담긴 마음이었는데 말입니다. 1유로든 무료든 그 숫자 뒤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끼에는 잘 먹고 건강해라는 마음이, 그리고 낯선 너도 우리 식구다라는 환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는 어떤 가격표로도 매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식판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그 따뜻함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천천히 깨달아갔습니다. 미식의 나라에서 왔다는 자부심이 어느새 다른 문화를 깔보는 오만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저는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클로에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끼니를 자주 거르던 그 예민한 아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멈칫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밥은 김선영 씨가 클로에를 위해 특별히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클로에가 며칠째 잘 먹지 못한다는 걸 알아챈 그녀가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끓인 국에 밥을 말아 따로 가져다 준 거였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있더군요. 클로에는 그 따뜻한 국밥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려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에서, 아니 어쩌면 제 23년 교사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23년 교사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그 장면, 바로 클로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을 때 클로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끝내 한 방울, 두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이 곁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클로에, 어디 아프니? 무슨 일이야?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아픈 게 아니라 이 국밥이 너무 따뜻해서요. 저 집에서도 이렇게 챙김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클로에의 가정 형편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일 때문에 늘 바빠서 아이는 혼자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혼자 조용히 지내던 아이였죠. 그래서 저는 클로에를 더 눈여겨보고 더 챙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따뜻한 물을 챙겨주거나 이마를 짚어주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클로에에게 낯선 나라의 누군가가 차려준 이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어쩌면 아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보살핌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클로에가 자주 끼니를 거른 것도 단순히 입이 짧아서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혼자 차려 먹는 차가운 밥상에는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을 들였다는 온기가 없었으니까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저는 그 작은 아이의 눈물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클로에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막혀와 입을 열면 저까지 울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선영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클로에 옆에 앉아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다 먹고 모자라면 더 줄게. 우리 집 밥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먹고 힘내자. 김선영 씨는 클로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프랑스어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눈물만 보고도 모든 걸 헤아린 듯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법이니까요. 국적도 말도 다른 두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마르탱이 그 말을 통역해주자 클로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김선영 씨는 그런 아이를 가만히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친엄마처럼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는 그 따뜻한 풍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둘 조용해졌습니다. 떠들썩하던 식당이 어느새 잔잔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강하고 완고하게만 살아온 저였습니다. 학부모 앞에서도 학생들 앞에서도 약한 모습 한번 보인 적 없었죠. 그런데 그날 한국의 작은 학생 식당에서 저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감동이 한데 뒤섞인 제 안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를 깔보던 제 오만한 마음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와르탱이 옆에서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제 선생님도 아셨군요 라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제 고집과 편견을 묵묵히 지켜봐온 그 친구에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캠퍼스를 잠시 거닐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젖은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고 공기에서는 비 온 뒤에 싱그러운 흙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지난 며칠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폭우, 결항, 공항에서의 절망, 그리고 한밤중에 우리를 걷어준 사람들, 다시연 식당, 무한리필방, 늦은 아이를 위해 대운국, 그리고 클로에의 눈물까지. 불과 사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제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그 평범한 풍경이 이제는 더없이 따뜻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제 23년 교사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들하고 가르쳤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훌륭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기준으로 보면 그리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숙사 직원, 식당 조리사. 하지만 그들은 제가 평생 가르쳐온 그 어떤 훌륭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공경에 처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선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먹이고 곤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그 꾸밈 없음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훌륭함을 가르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그 따뜻함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삶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뉴빕 3년 동안 수많은 책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을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단 며칠 만에 배운 겁니다. 저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던 걸까요? 성공하는 법, 앞서가는 법은 가르쳤지만 정작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제 파리로 돌아가면 저는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싶어졌습니다. 성적보다, 경쟁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한두 사람의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발벗고 나서고 대학이 선뜻 문을 열고 조리사들이 집에서 돌아오고 운영팀 직원이 빗속에서 우리를 기다린 것.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온 그들의 정과 환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항공편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파리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편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게, 이 따뜻한 사람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게 못내 서운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을 그저 빨리 떠나고 싶어 했던 제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김선영 씨를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변변한 선물 하나 준비하지 못한 게 못내 미안했습니다. 그러자 김선영 씨는 또 한 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다음에 한국에 또 놀러 오세요. 그땐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끝까지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한 우리에게 그분들은 마지막까지 따뜻한 마음만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메모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무한 리필되는 밥, 대여섯 가지 반찬, 늦은 아이를 위해 데운 국, 손님이 아니라 우리 학생, 한솥밥을 먹는 식구. 그 글자들을 읽는데 자꾸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수첩 맨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값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먹인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비로소 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절대 혼자만 간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학부모들에게, 동료 교사들에게,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꼭 들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위기의 순간에 낯선 외국 아이들을 어떻게 식구처럼 품어주었는지를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받은 이 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창밖의 캠퍼스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비에 젖었던 나무들이 다시 푸르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은 경복궁이나 남산타워를 보는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고요. 폭우라는 위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을, 그 따뜻한 마음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여행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 비행기가 예정대로 떴다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영영 오해한 채 살았을 거라고요. 그저 스마트폰과 노래의 나라로만 기억하며 그 깊은 따뜻함은 끝내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 지독했던 폭우조차 어쩌면 한국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게 보여주기 위한 운명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파리로 돌아간 뒤에도 결코 끝나지 않을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파리 리세 생루이의 강당에서는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수학여행 결과보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준비해간 일정표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경복궁이 몇 년에 지어졌는지, 남산타워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읊는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대신 저는 학부모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국에서 겪은 그 며칠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 23년 교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떨리면서도 가장 진심을 담은 발표였습니다. 폭우로 공항에 발이 묶였던 그 방, 한밤중에 우리를 걷어준 대학교, 다시 문을 연 식당과 무한 리필 밥상, 늦게 온 아이를 위해 다시 데운 국, 그리고 따뜻한 국밥 앞에서 눈물을 흘린 클로에까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처음엔 웅성거리던 강당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모두가 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마지못해 승낙했던 제 솔직한 심정도, 아시아 음식을 깔보던 제 부끄러운 편견도 저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강당 곳곳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학부모들이 보였습니다. 클로에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설명회가 끝난 뒤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그렇게 챙겨주신 한국 분들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아이를 충분히 챙겨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그런 아이를 낯선 나라의 누군가가 따뜻하게 품어줬다는 고마움이 한데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잡으며 클로에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설명회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상 사진, 친절했던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폭우 속 환대의 기록들. 그 게시물들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폭우 속에서 한밤중에 식당을 다시 열어준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 일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반응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이 주르리였습니다. 우리 학교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한국 수학여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 교사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카트린, 자네 이야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도 다음 수학여행은 무조건 한국으로 가자고 난리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작은 환대 하나가 이렇게 큰 물결을 일으킬 줄은 저도 미처 몰랐으니까요.
한 명의 외국인 교사가 받은 따뜻함이 수많은 유럽 학생들의 마음을 한국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 비 오는 밤에 아이들 굶길 순 없잖아요 라며 식당을 다시 열어준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거창한 홍보도 값비싼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에서 우러난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유럽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이미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음식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었죠. 제가 겪은 그 환대의 이야기는 그 동경에 가장 진실한 한 조각을 더해준 셈이었습니다. 화면 속 화려한 한국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낯선 일을 식구처럼 품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요. 실제로 그해 가을 우리 학교는 다음의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의 지원이 정원을 훌쩍 넘어 추천까지 해야 할 정도였죠. 그저 한 번의 환대가 만들어낸 변화라고 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저는 김선영 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며칠간 쌓인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서로 안부를 묻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진을 주고받습니다. 얼마 전에는 클로에가 직접 손편지를 써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서툰 솜씨로 한국어를 한자 한자 적은 편지였죠. 선영 아주머니, 그때 그 국밥 정말 따뜻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른이 되면 꼭 다시 한국에 갈게요. 그때는 제가 아주머니께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 편지를 받은 김선영 씨가 보내온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든 와. 우리 집 밥은 늘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그 짧은 한 줄을 읽는데 저는 또다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클로에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부쩍 줄었다더군요.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그 기억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카트린이 아닙니다. 음식에 관한 한 프랑스가 세계의 기준이라고 믿던 그 오만한 교사는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 사이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빗속에 발이 묶인 외국 아이들을 손님이 아니라 식구로 품어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요즘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도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라고요.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새깁니다. 저는 미식의 나라에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음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먹이는 법은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그 깊은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한국의 작은 학생 식당에서 받은 그 한 끼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값진 식사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1,700원짜리 학식을 자랑하던 제가 가격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한 끼의 가치를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음식의 진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로 정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저는 세상 어느 곳도 아닌 바로 한국에서 가장 깊고 따뜻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